오늘 경제쇼 2부에서는 세무상담 받겠습니다. 부동산 세법,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 안순남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네. 그 임대소득부터 좀 할게요. 임대소득 생기면 이게 네. 소득세를 당연히 주택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임대소득 생기면 이제 그 소득세 당연히 내야 될 텐데 예. 그 과세 기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일단 한 채 가지신 분들은 예.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고가주택 10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받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요. 예. 두 채부터는 이제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 예. 대신 보증금 과세를 안 해요. 두 채는. 예. 세 채 돼야 월세 보증금을 모두 과세합니다. 세 채부터? 네네네. 근데 이제 보증금은 예. 보증금 그 자체가 수익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예. 이자율을 작년까지만 해도 1.2% 적용했는데 간주 임대료? 네, 그렇습니다. 간주한다. 이제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그걸 운용소득이 이제 생겼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1.2%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2.9%로 지금 올려놔 가지고 어. 조금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9%로 올린 거는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어쨌든 이자 없이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받아가지고 이제 갖고 있는 그걸 거잖아요. 활용하기 때문에 그 거기서 이자만큼 그렇습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그런 거구나. 표현을 쓰고요. 그 보증금 받은 것을 전액 다 하는 건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3억은 공제를 해 줍니다. 3억까지는 공제를 하고 예. 보증금 받은 금액의 60%만 과세를 예.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봐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이제 그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입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간주 임대료라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정기예금 이자율에 그럼 준해서 이제 그렇게 측정하나 해서 봐요. 책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간주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은 네. 네.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당연히 불성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를 받겠죠. 근데 세무서에는 지금 그 임대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기본 데이터가 다 잡혀 있어요. 잡혀 있기 때문에 예. 그 본인이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 신고도 당연히 누락하시면 안 되지만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들에 대한 신고도 누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네. 0147님이 재건축 그 취등록세 기준 알고 싶다고 기존 건물이나 대지분에 대한 부분을 요 공제하고 계산하는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좀 재건축의 경우는 토지는 통상적으로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 지분보다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소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이 없고요. 건물만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보존 등기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2.8%를 적용받아서 좀 낮게 저율로 적용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7366님은 소유한 건물이 재개발 대상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증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데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재개발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을지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재개발의 기준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나기 전까지는 주택이거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순간 그건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입주권.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면 그때 평가액이 권리가액이라는 것이 평가가 되는데 감정평가액에다가 사업 수익률을 감안해서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기 전에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이 잡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면 주택의 경우는 상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부과받는데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가까지는 무조건 과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붙은 것을 플러스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거의 잡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 4989님이 그거 관련해서 이것도 좀 물어봤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나오나 보죠. 이게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달라고. 상가는 업무용으로 과세가 되고요. 예. 주택은 거주용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 상가 쪽이 주택보다는 세율이 더 높거든요. 아. 그래서 세금이 아파트보다 더 나올 수도 있죠. 아. 예. 그럼 과세 표준은 어떻게 상가주택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시가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예. 지방세법에서도 개별 공시지가하고 예. 건물분 기준시가를 더해 가지고 예. 산정을 하게 되는데 예. 그거 자체는 이제 좀 통상적으로 시가 표준이라는 말을 쓰고요. 예.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죠. 예. 그걸 갖다 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좀 미리 준비한 질문하고 네. 비슷한 질문이 7553님도 좀 물어보셨는데 네. 이분은 그러니까 그 성인인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네. 금액이 한도가 있다면 얼마까지인지 그리고 이자율은 얼마나인지. 성인 자녀한테 빌려주는 금액의 한도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뭐 그렇다고 수십억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부동산 취득할 때 부족자금 정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보통 뭐 3억에서 한 5억 정도나 줄까요? 예. 그 대신 이제 저기 부모 자식간이라도 이자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우리가 법정 이자율은 4.6%인데 4.6%를 받아야 정상 거래 이자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간은 1,000만 원까지 이자를 예. 안 받아도 그거는 봐줘요. 세법에서. 1,000만 원까지. 예. 근데 지금 4.6%에 1,000만 원이니까 약 2억 정도는 이자 안 받고 빌려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2억이면은 4.6%면 920만 원이니까 예. 2억 약간 오바되는 금액 넘는 금액을 빌려주면서 지금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데 예. 근데 세무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만 이자는 단 10만 원이든 20만 원 주는 형태를 취하고 통장으로 입금시켜줘라. 그래야 명백하게 빌린 걸로 확인이 되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채무증서를 작성할 것. 예. 두 번째 해당 이자를 지급한 근거를 금융자료로 남길 것. 예. 그다음에 만기일에 원금을 변제할 것.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채권 채무로 인정을 하거든요. 돈을 예. 대여한 걸로. 예. 그래서 이걸 잘 지키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채무증서를 꼭 작성하시고 예. 이 채무증서를 작성해서 공증은 하지 마시고 공증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공증 사무실 가셔서 예.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돼요. 확정일자는 그 작성된 문건이 확인한 날짜가 언제 그 날짜에 작성돼 있다는 거를 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작성하는 것보다 예. 확정일자 받아놓은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아. 그래서 공증받지 마시고 예.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그 미성년 그럼 자녀한테 아니면 네. 손주한테 네.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자산 물려줄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증여할 때 네. 상속 말고 증여할 때 예. 이것도 그러면 얼마까지 증여가 지금 기본 공제는 변함이 없고 예.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예. 성년은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는 2천만 원. 10년마다 줄 수가 있죠. 10년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또 2천만 원 그럴 수 미성년자한테 있습니다. 줄 수 있고 네, 그때는 뭐 성년이 됐을 테니까 5천만 원까지 그럴 수가 있죠. 증여할 수 있겠네. 근데 증여를 하시더라도 예. 정책적으로 좀 그렇게 하시려면 예. 딱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하시지 말고 2천만 원에 1억까지 줘봐야 그건 10%거든요. 증여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억 2천을 주면 예. 2천만 원 공제 받고 예. 1억은 10%니까 예. 1억 2천을 줘서 좀 투자를 해서 돈을 더 좀 뭡니까 종잣돈을 더 크게 만들고 예. 5천만 원에다가 1억 5천을 주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줘서 종잣돈을 만드는 것이 증여 정책상 더 맞는 거죠, 사실은. 그 증여세를 네. 자식이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증여세는 그러면 그 엄마 원래 아빠가 내줄 증여세 수 엄마 있어요? 아빠 내줘도 또 증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 줬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그 미달이면은 없으니까 예. 1억 2천만 원 주면은 이제 그 1,000만 원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1억 중에서 1,000만 원을 내면 되죠. 증여 받은 현금 중에 예. 그걸로 내면 되죠. 그 증여 받은 현금을 자식이 받았으니까. 예. 현금을 받았으니까. 네, 부동산을 받았으면 예. 저희가 연변납이라는 게 있어서 예. 5년 동안 나눠물 수가 있어요. 6번에 예. 걸쳐서 예. 그런 방식으로 내면 되고 그 대신 월세를 모아서 매년 그렇게 조금씩 내가도 되죠. 부동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연변납 신청을 해서 6번 걸쳐서 나눴는데 5년 안에 내주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수익형 부동산은 보통 그런 식으로 냅니다. 1587님이 네. 자녀에게 5천만 원 상속은 예. 이게 부부 합산인지 아니면 혼자인지 몇 년 유효한 건지. 동일인한테 받으면 10년 안에 걸 다 합산하거든요. 그 동일이라는 표현이 예. 직계 존속의 경우는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예.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계모가 계시거나 친모가 아니면은 예. 달리 보는 거고요. 예. 대신 장인 장모는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보통은 사위한테 줄 때는 장인 장모가 주고 예. 그럼 따로따로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공제는 똑같고요. 예. 합산 과세할 때는 동일으로 안 본다는 뜻이고 지금 말하는 증여 공제액은 예. 누가 주든 간에 직계 존비속 간에 주는 거는 5천. 예. 예,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예. 줘도 다 5천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돼. 10년 안에. 예. 예. 그래서 아까 미성년자는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예. 그거는 전체 주는 금액에 직계 존비속가는 5천. 그다음에 친족가는 1,000. 배우자가는 6억. 예. 요거는 10년마다 공제액은 더 이상 변함이 없다. 임별로 주는 공제를 해주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5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이제 뭐 주는 증여할 때 그 5천만 원까지가 이제 미달이죠. 면세잖아요. 예. 넘는 5천만 원 넘게 주면은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럼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 방송이니까 제가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국세청이 2만 명 국세공무원이 전 국민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보고 있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그 자산을 받아서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런 데다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돼서 세무조사가 되면 그때 확인된다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걸리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벌금으로 내는 세금이 좀 셉니까? 그러니까 세죠. 세죠. 그거는. 걸리면은 그렇습니다. 자지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세다. 그러니까 혹시 걸리면은 된통당하니까는 미리 내는 게 낫다. 불성실하고 나중에 기간에 따른 자산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긴 저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그야말로 돈 이렇게 주는 걸 다 국세청에서 이거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할까? 법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요. 네. 변선희 님이 삼성 용인 반도체 인근에 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토지 거래 묶여 있는데 자녀에게 증여 시기를 언제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부동산의 경우는 무조건 빨리 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는 잘 모르겠지만 사전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를 절세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증여를 할 때 지금 상속세 절세 대비가 아니라 이걸 나중에 일정 시기 지나서 매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증여세 지금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 지금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돼버려요. 그럼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양도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증여가액을 높이는 것이 하나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5억까지는 증여세율은 20%밖에 아니거든요. 그 대신 양도소득세율은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세율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증여가액을 낮게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매각할 거라든지 상속받을 거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전문가인 세무사님한테 상담 받아서 기준시가를 할 것인지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까 자녀한테 증여한다는 거 그렇게 저처럼 궁금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이게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착하신 거죠. 다 지키려고 하신지. 유튜브 댓글에 지금 정말 궁금했던 거 잘 질문했다고. 뭐 저보고 쫄았다는 사람 분들도 있고 얼마나 물려주려고 하느냐. 그런데 또 이런 식 묻지는 장가 결혼했는데 3억짜리 전세를 얻어줬는데 이게 이제 국세청에 파악이 될까요 안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혼해가지고 3억짜리 전세도 주는데 국세청에 다 조사하겠냐고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넘어가죠 사실은. 그래서 다 그거는 묻히는 거고 사회 통념상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속기간에 침뱉으면 걸리는 것처럼 이것도 세무조사에 확인되면은 증여세는 부과받는 거죠. 3574님이 작년 6월 1일자로 2주택자가 됐는데 첫 번째 주택 양도일은 2년 내 혹은 3년 내에 해야 하는 건지 작년 6월 이후 법 개정이 3년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올해 1월 12일 날 바뀌었는데 일시적 2주택자 따지는 게 아니라 양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금 3년입니다. 바뀐 거는. 3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년 내에 먼저 있던 주택은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취득세, 중과세 안 먹고 양도세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9696님이 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현재 자경으로 농사 짓고 있다고 해요.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를 언제쯤 해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본인이 농사를 안 지면 3년 안에 팔아야 아버지 부모님이 농사 지은 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통산해 주거든요. 3년까지는 봐주는 거군요. 봐주는데요. 본인이 자경을 하면 1년 이상만 자경을 했으면 양도 기한 상관없이 언제 팔아도 부모님 자경 기간하고 본인 자경 기간을 합산해서 8년 자경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년 이상 농사 지었으면
양도기한은 상관없죠. 네. 근데 그게 농사를 직접 안 짓고 그냥 물려받은 어쨌든 농지법이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아닙니다. 상속은 네. 작용을 안 해도 취득은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니까. 3년까지는 그러니까 예. 3년 내에 팔면은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내 거랑 인정해 주니까 8년 자경 감면을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3년이 넘어가 버리면 자경 감면을 못 받는 건데 본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짓고 팔면은 3년 지나서 농사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1년만 농사를 지으면은 부모님 자경 기간과 내 자경 기간을 통산해 준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왜 3년이나 줘요? 그 너무 긴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런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경우에 예외 규정을 주는 거는 3년 정도 줍니다. 보통. 아 그래요? 네. 그 농지 같은 거 잘 안 팔리거든요. 시골에서. 네.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4456님이 현재 아버지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이자와 매매 대금 일부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가 필요할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대출 받나 보네요. 아들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자와 지금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주신다는 표현이 이자는 대출에 대한 이자는 아버지가 내야 될 돈인데 본인한테 준다는 거는 대출 채무자가 본인 아들 같아요. 네. 질문이 애매한데. 애매하긴 한데 좌우지간 아버지가 대출받아 쓴 돈을 아버지가 갚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아들이 대출받아 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갚아주면은 채무를 대입변제해 준 거니까 이것도 증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도 대신해 줬으면 이것도 증여가 돼요. 그렇군요. 네. 정철민 님이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귀농한 자식에게 땅을 임대한 후 자식한테 땅을 임대해 줬나 봐요. 임대한 농지를 농업에 종사하는 자식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이거는 작용농민 요건을 갖추면 1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은 이제 세무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진 님이 저도 궁금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보셨네. 세무사님 세무사 상담 비용은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글쎄 여기서 방송에서 공개하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일반 세무사님들은 아마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고요. 좀 규모가 있는 사무실들은 거의 한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렇군요. 그러면은 세무상담 받고 싶을 때 어떤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예요? 그러니까 좋은 세무사 고르는 방법이 좀 이제 세무사님들도 전문화되어 있는 세무사님 있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시는데 기장을 중심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은 사실은 비슷비슷하시죠. 그런데 그럼 좀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뭐니까 내가 세무조사가 나왔어. 근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왔어. 그러면 조사를 좀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거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거나 아무래도 전관들이 노하우가 좀 있겠죠. 내가 불복 청구를 하는데 심판원에다 불복 청구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무래도 심판원 출신들이 좀 더 그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도상속증여도 그러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님들 계세요. 기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이 양도상속증여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는 것이 업무적으로는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감정평가사님 중에서 이목과를 나와서 감정평가사 하신 분이 전국에 2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나무에 대해서는 이목과 나오신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일반 경영학과 나와서 감정평가 나무 하시는 분하고 이목과 나와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 전혀 차원이 다르죠. 나무 본질에 대해서 다르니까. 그런 것처럼 각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다 있으세요. 세무 쪽도 아무래도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제가 지금 상속에 관련된 가업 승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재산이 한 5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내 재산이 전부 해봐 양도 팔았는데 3년 5년 갖고 있는 아파트를 2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 그럼 누가 계산이 똑같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좀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물어봐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도 정관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뭐 검찰에서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면은 아무래도 검찰에서 그야말로 있는 죄도 없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관을 비싼 돈을 주고 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어. 그럼 국세청 출신 전관을 쓰면은 그 국세청에서 나온 그
세무조사원들도 다 뭐 후배들이고 그럴 텐데 네. 그런 게 좀 통합니까? 글쎄요. 지금 딱 통한다는 말을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예. 아무래도 더 말을 더 정확히 들어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 국세청에 33년 근무하신 분 그러면 국세청에서 뭘 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수의를 하신 건지 기사를 하신 건지 공무원을 하신 건지 예. 어느 분야에 오래 근무하셨는지를 확인하셔서 예. 그분이 어디에 전문가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조사국 전문가면은 조사국에 오래 계신 분을 예. 찾아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러면 일하는 맥이 달라요. 예, 방법이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예. 다 어느 분야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님들 예. 수술에 대한 경험도에 따라서 예. 정밀도가 달라지듯이 예. 세무사들도 그 경험이 무시 못하죠. 아무래도. 국세청 출신 나와서도 세무사를 많이 기업을 하죠.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뭐 퇴직 후 몇 년이 뭐 이런 그 조건 같은 거 그런 건 무조건 없어요? 개업 가능한데요. 이제 예. 자격이 주어지면 예. 그 대신 이제 일정 규모 있는 법인의 취업은 제한 받죠. 예. 규모를 따라서 네. 개인 세무사 내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로펌이라든지 회계법이라든지 취업을 나가려면은 일정 직급 이상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2291님이 부모님이 상가주택 2층에 거주하시는데 네.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약간 작다고 해요. 예. 양도시에 상가로 잡혀서 양도세가 크다고 해서 주택 면적을 늘리려고 해. 네. 면적을 늘리고 즉시 매매해도 이거 양도세를 그럼 주택으로 계산받을 수 있는 건지. 보통은 이런 이제 꼼수라고 그러잖아요. 세법 다 막아놨어요. 그 꼼수는. 예.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해준 것처럼 그거를 증축을 하더라도 2년 이상은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해야 됩니다. 증축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과세가 조건이 쭉 갖춰지는 거니까. 예, 팔기 직전에 바로 해갖고 해서는 주택으로 인정은 되지만 그 비과세 대상은 아니죠. 네. 하긴 그런 부분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주택으로 어떻게 이걸 늘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불법으로 증축을 하신다는 뜻 같은데요. 불법으로 해서 주택 부분은 인정을 해주거든요. 세법에서. 대신 12억이 넘는 것을 팔 때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라고 주택이 더 크더라도 그렇군요. 상가 부분은 항상 과세입니다. 이게 그게 지금 벌써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으면 늘려도 효과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6797님이 자식이 부모에게 매달 300만 원 월세하고 용돈 내용으로 해서 입금하는데 이것도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월세로 받은 거는 아마 부모님 거 건물에서 뭔가를 하시나 보죠. 이거는 부모님의 월세 수입으로 잡아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생활비는 용돈을 주시는 거는 그거는 생활비나 용돈은 우리가 사회탕념상 부양 의무가 있는데 주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부모님이 지금 월세를 받아서 생활할 정도로 능력이 되시면 생활비를 주시는 것도 좀 부양비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그렇군요. 7421님이 10년 이상 거주한 2억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걸 배우자한테 미리 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증여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증여 방법은 그냥 증여하는 증여하면 제일 좋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채무를 넘겨서 주면은 지금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증여세가. 그런데 지금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일부가 양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1세대 1주택 같으면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다주택자 같으면 부담부 증여로 처리가 되면은 전세금이나 대출을 안고 넘기면 양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네. 1016님이 집이 두 채인데 월세 50만 원씩 총 100만 원씩 아마 매달 받는 것 같아요. 이러면 임대 그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요게 2천만 원 미만은 우리가 말하는 분리과세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분리과세로 잡혀서 세금이 내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 안 됩니다. 기십만 원도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임대 옛날에는 그러니까 임대 이렇게 임대하고 그러면은 그 어디 신고 안 하잖아요. 내가 얼마에 이거 매달 월세를 얼마 낸다 이런 거 신고 안 하죠. 그런데 요즘은 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신고하면 뭔가 그 세액공제나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어디다 신고를 해요, 이걸? 거기 임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다가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다 취합되죠. 그렇군요. 그럼 그 임대 사업자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세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있겠군요. 2천만 원까지는 소득이 뭐 큰 소득이 아니라서 분리과세해서 15%짜리 14%짜리 하니까 세부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1232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아이 이름으로 어느 정도까지 적금 부어줘야 세금 안 내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까지니까 2천만 예. 적금을 부어준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가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건 한 2,500배까지는 해줘도 예. 전체로 앞으로 땡겨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20만 원 조금 넘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적금 해줬는데 신고 안 하면은 나중에 잡혀갑니까? 2천만 원 공제받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10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 잡혀갈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그 자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커서 대학 들어가서 나 이거로다가 뭐 주식을 하거나 뭐 그런데 했는데 그걸 10년 되면은 예를 들어 줬을 때 증여를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본인이 스스로 해놔야지 그거를 증여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부모님이 관리를 하면서 자녀의 차명 계좌만 이용했다고 치면은 또 자녀의 인정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증여세를 그때그때 신고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잡혀가진 않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잡혀가는 건 없습니다. 뭐 하도 그냥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네. 0416님이 할머니께서 집과 토지를 아버지께 사전 증여를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식 그러니까 삼촌이나 고모들이 요 소송 들어올 수 있나요? 그거는 사전 증여를 했는데 글쎄요, 그거를 이제 유류분에 관련된 거라서 그거는 변호사님한테 별도로 알아보셔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다시 상속까지 이루어진 거라서 그거를 소송까지 들어올까요? 할머니가 유지에 따라서 아버지한테 준 건데 그거는 세법적보다도 변호사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네. 뭐 변호사하고 상의하다기보다 그냥 가족끼리 잘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8318님이 부동산 경매 시 등기부 등본 표시 외에 변수가 많다고 하는데 뭐뭐 좀 확인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셨어요. 경매는 경매 전문가 컨설팅 하신 분하고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고. 제가 전문이 아니라 6675님이 집이 두 채일 경우 한 채를 주택연금 가입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니 연금 가입한 것은 지금 그 1세대 1주택자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채인 사람은 안 되죠. 그거는. 그렇군요. 9792님이 상가 보증금 2천에 월 90만 원 받고 있고 편의점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 과세자로 돼 있는데 간이 과세자로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 간이 과세자도 변동은 가능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편의점이 일반 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거거든요. 물론 간이 과세자라도 미달이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세입자가 본인이 생계에서 받기 위해서 그걸 일반 사업자를 유지해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입자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간이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생계에서 받기를 원하면 자기가 일반 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담은 그렇게 늘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0924님이 대학생 원룸 임대료 나가는 거는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어봤네. 대학생 원룸 임대료 나가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거 그냥 연말정산할 때 그냥 임대료 이거 얼마 낸다 이렇게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간단하네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안순함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